네, 원래 이거를 제가 여러 번 해가지고요.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이 많아가지고 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좀 약간 또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한번 CT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뭐 한 1시간도 안 되지만 한 50분 정도 지나면 CT는 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성공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는 그림인데요. 이게 렌트겐 이거 그 와이프 사진 찍은 거 아시죠, 그죠? 이게 네, 1901년도에 이제 첫 번째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렌트겐의 사람이 엑스레이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투과해서 이제 영상을 얻는 첫 번째 영상이라서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의미인데 엑스레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거 정체를 까보면 이게 광자잖아요. 이제 포톤인데 포톤이 우리가 많이 보는 것도 다 포톤이고 이게 사실 보이는 것 자체가 가시광선이라고 그건데 사실 1900년도 이제 20세기에서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이제 물리학적인 성과 자체가 이 광자가 이제 입자와 파동이 같이 있다. 뭐 이래 가지고 이 에너지 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입자적 성질이 강해져요. 그래 직진성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직진해 가지고 투과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X선은 가시광선과 다른 점이 이게 주파수가 이제 굉장히 빨라 가지고 입자적 성질을 가져서 이제 뚫게 되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센 게 또 갬마레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다 포톤인데 네,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일단 엑스레이를 가지고 이런 투과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영상을 하는 기법이 이제 1900년도 초에 나왔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많이 쓰였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실제로 막 광범위하게 쓰이는 거는 1970년도 이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예전에는 투과 영상이라고 해서 이제 뭐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지만 투과가 되고 나면 이게 그 특히 뼈 같은 거는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잘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1970년대 어떤 게 있었냐면 몸 안에 어떤 구성 물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맥코믹이라는 사람이랑 하운스필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우리 맥코믹을 잘 모르고 이제 사실은 하운스필드는 알죠. CT 좀 하신 분들은 하운스필드 유닛이라고 CT의 그 단위가 영상 값의 단위가 하운스필드를 따라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맥코문의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매년 이제 가게 되는 학회가 RSNA라는 학회가 이제 북미 방사선 의학회인데 그 학회가 시카고에서 열리는데 열리는 시카고의 컨벤션 이름이 맥코믹 센터예요. 항상 거기서 열려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한 거고요. 이분은 다시 터프스 대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물리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이거의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이분이 논문을 쓰셨어요. 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찍은 다음에 수학적으로 요렇게 풀면 이제 실제로 알 수 있다라는 걸로 했고요. 뒤에 이제 이분이 하신 이제 그런 이제 업적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구현한 이제 엔지니어가 이제 하운스필드라는 사람이고요. EMI라는 회사 요즘 음반 회사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그 기기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EMI에서 이제 CT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네, 사실은 이 CT 기계가 197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빠르게 10년 이내에 사실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보통 20년이 걸린대요. 자기 진짜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한 20년 정도 기다리면 이제 노벨상 받는데 이런 게 빨라요. 그리고 MR도 받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받죠, 그죠? CT 인센티티 밸류라고 해서 CT 값을 이 사람들이 만들면서 그냥 정했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 에어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1000 이렇게 하운스필드 유닛이라고 잡았고 소프트 티슈의 범위가 한 마이너스 300에서 100 정도 되고 팻이 한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정도 되고요. 이 대강 좀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 두 개가 구별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뭐 전문가에 따라 다른데 잘 보시는 분들 이게 구별이 되는 분들이 지방이 CT에서 막 보여요. 예, 그런 분들 계시고. 그냥 워터는 이제 0으로 맞춘 거죠. 그 다음에 뼈는 되게 다양한데요. 뼈가 보면 두 가지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뼈가 단단한 부위를 코티컬 본이라 해서 단단하게 있는 거 그런 거 3천까지도 가요. 근데 안에 트라베큘라 본이라 해서 이제 그 형상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얼키설키 나온 거는 이제 700도 나오고 사실 200도 있어요. 본을 200부터 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세요. 마이너스 1000부터 3000까지를 보는데 우리의 모니터는 0에서 2호까지밖에 못 보잖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모니터들은 뭐 1000까지도 본대요. 개조도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윈도우 위스라는 레벨을 통해 가지고 보고 싶은 걸 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앱노멀 스캔 같으면 뭘 보고 있어요? 앱노멀 스캔 같으면 보통 티슈랑 팻 같은 걸 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300에서 이게 레벨을 50으로 맞추고 350을 하면 요게 얼마를 보냐면 마이너스 한 150부터 한 150 정도 요 사이를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보게 되고 long 스캔은 이제 여기는 보면 시작 중심 값이 마이너스 500부터 이제 거기 마이너스 1000부터 이제 0까지 보는 거죠. 요게 이제 패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본을 보기 위해서는 더 높게 이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궁금한 게 네. 예를 들면 에어 안에 습도 같은 거 차이에 의해서 네. 하우스 필드 유닛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를 들면 그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0부터 마이너스 1000까지 해서 이제 예를 들면 네. 물이 다 들어있으면 0이 되고 음. 근데 조금씩 물을 줄여가면 이제 뭐 마이너스 값이 조금씩 가질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리니어리티가 있나요? 예를 들면 어. 잘 모르- 그게 뒤에 이제 CT의 컨설팅을 보시면 그걸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CT에서 그렇게 정량화된 거는 아티팩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재밌었는 연구했었는데 거기 대장에 보면 대장에 이렇게 대장이 쭉 있잖아요. 거기다 공기를 채워요. 그 다음에 CT 영상을 찍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공기이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 100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000이 안 돼요. 예, 더 높아요. 예, CT 찍었는데. 그래갖고 그걸 원인을 살펴보니까 CT에서 나오는 이제 뒤에 피직스 좀 배우겠지만 스캐터링 이펙트 때문에 네, 거기 이렇게 쌓여 있는 데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퓨어하게 사실 실험한 데를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아마 비닐봉지를 잘 만들어 가지고 요만한 크게 여기는 한 습도가 10쯤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게 보통은 공기에 섞여 있잖아요. 찍으면 그걸 구별할 수 있냐 노이즈 때문에 구별이 안 돼. CT가 노이즈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문제가 있다.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요게 레디에이션을 사실은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의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진단용으로도 쓰이고 치료용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레디에이션 테라피로도 쓰이고 하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조금 방사선을 맞으면 사실 몸에 좋다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원자핵공학과 나왔는데 저 개론 시간에 배워요. 이걸 호메오시스인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방사선을 저량의 방사선을 쬐면 몸에 좋다. 이런 거를 우리 대학교 때 배웠어요. 예, 그 뭐냐면 이렇게 그래갖고 뭐냐면 우라늄 강산 폐강인데 거기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찜질방 같은 거 거기 들어가면 막 이렇게 왜냐면 에너지를 막 받으니까 막 몸에서 땀이 나고 막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좋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광지로서 개발하고 이랬었대요 옛날에. 지금은 안 돼요. 결국은 여러 가지 컨센서스,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레디에이션은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저량이라도.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컨트롤하는 게 중요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기 단위가 이제 의학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방사선을 맞았을 때 이제 좀 뭐 위험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단위가 이 시버트라는 단위예요. 시버트. 시버트를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버트는 흡수 설량이라고 단위는 뭐냐면 줄 퍼 킬로그램이에요. 우리 몸의 바디에 이제 1kg의 티슈가 이제 원줄은 꽤 큰 에너지예요. 그거 받으면 진짜 위험해요. 원줄을 받으면 우리가 1시버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양이 되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그래서 실제로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요 CT 스캔 정도 봐요. CT 스캔 알면 좋아요. 단위가 밀리시버트예요. 이게 시버트가 되면 사람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시버트 단위로 이제 관리를 해요. CT 스캔 보세요. 이걸 기준으로 봅시다. CT 스캔 하면 7에서 15 밀리시버트 정도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맞게 돼요. 사실 방사선을 받게 돼요. 근데 맘모그램 보세요. 밀리시버트인데 거의 1 밀리시버트 서브 밀리시버트죠. 그죠?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고 그다음 체스트는 0.1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건강검진하면 이건 그냥 찍어요. 이 정도는 거의 뭐 무해하다. 왜냐면 요거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도 보면 1년에 연당 한 2.4 밀리시버트는 맞아요. 그냥 우리 가만 살아도 그냥 맞기 때문에 이거를 1년에 한 번 맞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뭐 사실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보세요. CT는 받으면 다르죠.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CT는 최대한 안 찍는 게 좋아요. 근데 찍기 위해서는 뭐예요? 진단에 우리가 개인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장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검진해서 CT를 이제 찍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는데 모두 다 로우 도우즈예요. 거의 한 뭐 1에서 2 밀리시버트 아니면 서브 밀리시버트까지 찍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노이즈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인공지능 개발하겠다 그러면 다 이런 검진 상태에서는 다 로우 도우즈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감이 왔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이거 MR도 배우실 건데 MR은 배우시다 보면 싸라는 게 나와요. 싸. MR도 그걸 주거든요. 에너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몸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것도 봐요. X선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고 MRI는 뭐냐면 마그네틱 레조넌스라는 힘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그 유도 기전력을 발생시켜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건데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가 바뀌면 뭐가 생기죠? 전류가 흘러요. 기전력에서 반대방. 그래갖고 싸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해야 돼요. 레디에이션에서는 시버트, 그 다음에 MR에서는 쌀을 관리하게 된다. 여러분 방사선사라 그러면 이거 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갖고 레디올로직 이미징 시스템은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 보면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자를 여기 볼티지를 걸어가지고 가속시켜요. 이제 여기 이제 전극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여기서 이제 막 여기 달려가 되는 거죠. 플러스 그냥 막 달리게 돼요. 달리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텅스텐을 보통 쓰는데 텅스텐은 땅 부딪혀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도 방출이 돼야 되잖아요. 굉장히 큰 에너지겠죠. 그죠? 전자가 막 갑자기 막 금속에 이제 뭐 때려갖고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진 X선이에요. 근데 여기 나올 때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다르겠죠, 인터액션이. 그래가지고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나와요. 이게 핵심인데 엑스레이가 균일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가진 녀석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여기 거는 볼티지의 크기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센 녀석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이 보세요. 여기 보면 140kV를 이거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에너지가 이렇게 브로드하게 큰 거예요. 여기 높은 에너지에 나온 애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80 정도로 걸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조그맣게 나오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달라요. 이게 세팅된 값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140이나 120이 어때요? 특히 120을 많이 쓰는데 여기 특정 주파수의 성분이 많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120kV를 CT 찍을 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찍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얼마나 많이 발생시키느냐, 요 에너지는 똑같은데 얼마나 많이 발생시키느냐, 여기 전류를 재게 되거든요. 그걸 미리암페라고 하는데 얼마나 전류를 많이 통과시켜갖고 많이 발생시키느냐만 달라져요. CT에서 적정하는 값은. 그래서 우리가 미리암페만 바꿔주면 돼요. 어쨌거나 이렇게 분포를 가지고 한다. 이것만 개념하고. 그러면 분포를 가진 X선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다 발생됐고 이렇게 달려요. 쭉 달리고 여기 물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쫙 가죠,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와서 여기서 디텍션 될 거예요, 그죠? 여기는 그냥 갈 거고 여기 잠깐 부딪혔으니까 조금 감소가 됐겠죠, 이렇게. 예, 그리고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좀 바꿔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있으면 뭘까요? XY 좌표계죠. XY 좌표계. 근데 우리가 이 프로젝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그 극좌표계를 이용해야 돼요. 이거 이제 이거 하시나 이거? 우리 회전 변환 아시죠? 이거 원래는 회전 변환 이거는 고무신신코 이렇게 외웠나요? 세타 마크 회전시키면 이렇게 요거다 붙이기다. 요거 지금 마이너스 세타 바꾸면 그래가지고 이게 회전 변환이거든요. XY를 회전 변환시키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면 R과 이제 그 거리와 요게 거리고 요게 로테이션 앵글이에요. 앵글하고 극좌표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바꿔보면 요게 얼마나 돌아갔고 거리가 얼마고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극좌표로 바꾸면 되고 이렇게 바꾼 우리가 그 좌표계를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션은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로젝션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프로젝션 하다 보면 흡수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쇄,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개념은 이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좋은데 여기 뭐 이게 있나? 이것만 알면 돼. 요런 판이 있어요. 요런 판이 있는데
여기에 I0라는 이걸 선속이라 그래요. 선속. 선속은 뭐냐면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방사선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렇게 센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100이라고 할게요. 100개의 방사선 X선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얘를 통과해. 얘를 통과하고 나면 얘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나오는 게 얘보다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커질 수 있어요. 막 얘가 막 생성이 안 되잖아. 지나면 줄어요. 어떠한 인터액션에 따라서 이렇게 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익스포넨셜이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뭐에 반비례하냐면 얘는 보면 이걸 공식을 보면 I 제로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요게 티크니스예요. 티크니스. 예, 그래서 티크니스에 크면 클수록 뭐에 줄어드는. 예, 그래서 그럼 보세요. 요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거 밑에 또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서 T1이 있고 여기 T2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I0라는 게 T1과 T2를 다 통과했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여기 통과하면 보세요. T1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I1이라는 걸 뭐예요? I0가 T1을 통과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T2는 어떻게 돼요? T2는 여기서 나온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걸 대입해주면 이게 여기서 그냥 더하기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뭐냐면 이거를 그냥 익스포넨셜리 앞에다 쭉 더하면 돼요. 이제 이해가 되나? 네, 그래서 감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래갖고 요 텀을 보면 요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냥 여기 마이너스는 있고 그냥 서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값들 이렇게 감세 계수라고 하는데 각 묵지마다 다르거든요. 그걸 쭉 더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래갖고 여기 쭉 지나가면서 뭐 어때요? 감세 계수들이 다 더해진 다음에 요 값이 지키겠죠, 그죠? 예, 그렇게 돼서 준 값들. 그냥 결국은 여기서 디텍션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렇게 줄어든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프로젝션 프로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공이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사실 이렇게 실린더 이렇게 될 거. 그럼 여기를 이렇게 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야. 똑같은 I0가 지나.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거의 안 지나잖아. 그러면 I0가 그대로 되겠지. 근데 여기는 살짝 지나. 그럼 I0가 조금 작을 거야. 근데 여기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많이 작아지겠죠. 그 중간에 지나면 뭐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디텍션 하는 값은 이렇게 돼요. 그냥 똑같은 값을 쏴줬는데 중간에 값은 그냥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세 계수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죠?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뒤에 나와요. 그래갖고 나온 게 이 보타이 필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소스에서 이렇게 싸줘. 소스에서 싸주면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 균일하게 나온다 가정을 해요. 이렇게 쫙 방사선으로 이렇게 그냥 실제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나오면 이 어떤 동그란 물체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가를 쪽으로 지나는 건 뭐예요? 굉장히 많이 남겠죠. 그리고 중간을 지나면 뭐예요? 막 흡수가 돼가지고 감쇄가 돼가지고 작게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만 봐서는 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의 값이 있는지. 예, 그래서 같은 값이 왔을 때 얼마나 통과했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그거랑 이제 거기 반대되는 여기 필터를 걸어주는 거예요. 요 필터를 걸어주면 잘 생각해봐요. 요게 이제 흡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오목하니까 뭐예요? 여기 흡수는 적게 되겠죠. 그래서 강한 에너지가 이쪽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많이 흡수돼 가지고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텍션 하는 값은 호모지니어스하고 가정하면 균일하게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갖고 보타이 필터를 각 회사마다 다 설계해갖고 이렇게 달아놔요, 앞에다가. 근데 이게 공개가 되느냐?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피직스 하는 사람들은 그 CT의 리컨스트럭션 할 때 문제점들이 있대요. 그리고 보타이 필터가 왜 보타이라 그러냐면 나비 넥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2차원에서 보면 중간만 이렇게 빠졌잖아요. 3차원으로 보면 이쪽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나비 형태가 돼요.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름을 보타이 필터라고 하고 제 앞에다 걸어놔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돈 트랜스폼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쭉 더한 거를 이제 프로젝션한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게 프로젝션이 돼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렇게 다 프로젝션한 거를 이 도메인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얘를 이쪽 방향으로 쏴요. 그러면 여기 디텍터가 있겠죠. 디텍터가 있어가지고 쫙 들어온 거 이렇게 갖고 이렇게 여기 채웠어요. 여기 채웠어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여기 아까 전에 들어오는 입사 각도라 그러거든요. 이게 0도로 들어왔어요. 0도로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중심 값을 보고 여기 디스턴스를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는 디스턴스만큼 받은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도메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요게 D예요. D. 요게 세타예요. 그러면 세타 제로라고 시작해서 제로죠. 그죠? 그럼 여기 얻은 값이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쫙 적어 넣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적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살짝 돌려. 1도만큼 돌리면 또 다 바뀌죠. 그죠? 1도만큼 바뀌고 또 여기다가 적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몇 가지 이론적으로는 180도까지만 하면 돼요.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 똑같을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180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패러렐 빔일 경우에 그래요. 근데 패러렐 빔이 아니고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제 팬빔이라고 하는 게 되면 팬빔이 되면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렇게. 요게 라돈 트랜스폼이에요. 요렇게 여러 개 방향으로 쏜 거를 이제 거기 R과 세타 도메인으로 바꾸는 거를 이제 라돈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해보면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저거를 그려보면 이름이 있어요. 사이노그램이요. 왜 사이노그램이냐면 사인파로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 점이 있잖아요. 한 점이 있는데 이거를 방향을 가까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얘가 여기 있다가 방향 조금 바꾸면 쭉쭉쭉 하다가 이렇게 이게 사인파가 돼요. 그래서 이 사이노그램이라고. 이 사이노그램이 CT 로 데이터예요. 실제 기계에서는 다 사이노그램으로 얻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CT를 찍으면 얼마 것 같아요? 이 크기가 사이노그램 쫙 찍은 뭐 이제 여기 뭐 체스트 CT 찍었어. 그럼 체스트 CT를 찍으면 보통 CT 거기 영상의 크기는 이 300메가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9기가예요. 9기가. 예, 9기가예요. 이제 뭐 배너마다 다른데 GMS는 9기가예요. 그러면 얘를 다 저장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 나요. 거기 제가 이거 한번 했다가 거기 이제 그 막 팬텀 실험이라고 막 이걸 막 여러 개 다르게 하면서 막 이 로데이터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팩스에 올리는데 얘 때문에 3시간이 걸리는 거야. 근데 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팩스에 안 올라가. 그래가지고 영상 선생님이 이게 판독이 안 돼.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전화 오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쫓겨날 뻔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밤에 꼭 하고 밤에 이게 다 전송된지 확인하고 아니면 이제 이동하되 받아야 돼. 굉장히 크다. 이걸 커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해요. 사이노그램만 알면 돼요. CT 로 데이터 뭐 사이노그램 그러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사이노그램 얻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영상을 복원해야 되잖아. 영상을 복원해야 돼요. 어떻게? 가장 심플한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다 얻었죠. 여기 다 얻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값을 여기다 이렇게 이게 뒤치게 다음에 요 값을 여기다가 똑같은 값을 채우는 거예요. 여기가 뭐 100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100으로 나누고 1 채우는 거예요. 여기 200이었어요. 두 번 다음 게. 그럼 여기 2 똑같은 값 채우는 거예요. 이거를 백 프로젝션이라 그래요. 백 프로젝션. 그러면 똑같이 쫙 해.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갖고 와. 다른 건 여기 살짝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백 프로젝션 이렇게 똑같은 값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또 돌리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백 프로젝션 되게 쉽죠? 실제 구현하기도 되게 쉬워요. 예, 그래서 이게 CT의 리컨스트럭션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백 프로젝션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 어떻게 되냐? 요게 내가 설명한 거거든요. 요렇게 있을 때 쫙 쏘면 어떻게 돼? 같은 다 채우게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쏘니까 이렇게 되지. 많이 하면 이렇게 되고 점점 하면서 뭐가 나타나. 근데 이래 돼. 망했어. 우리가 얻고 싶은 이게 아닌데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이제 필터들 백 프로젝션이라고 이렇게 블러되는 걸 해결해 주는 방법을 이제 뒤에 할 거예요. 실제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 샘플링 티어리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XY는 어떨까요? XY 우리가 이제 그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사용해요. 그러면 단위 길이를 생각을 해봐요. X의 단위 길이가 변화하고 Y의 단위 길이가 변화했어요. 그러면 그 크기는 일정하죠. 이게 크기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맞나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맞잖아요. 여기 봐봐요. 이 단위 길이가 여기의 크기랑 여기의 크기랑 다르지 않잖아요. 같아요. 이 좌표가. 근데 우리가 R과 세타라는 극좌표계 이 폴라 코오디네이트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간에 있는 건 단위 길이를 생각해봐요. 단위 각도 단위 길이를. 그럼 여기는 작고 갈수록 커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해 되잖아요. 왜 아니라 그래? 그래갖고 실제로도 이걸 백 프로젝션 해보면 어떠냐면 거기 이 주파속물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이쪽이 많이 이렇게 샘플링이 돼요. 그 로우 프리퀀시 대역이. 그래서 이게 로우 프리퀀시 대역이 샘플링이 많이 되고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이제 덜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샘플링이 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코렉션 해줘야 돼요. 코렉션. 요거는 주파수 도메인이에요. 이 로우 프리퀀시가 많이 되는 거 하는 거라서. 그래갖고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밑에 설명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를 얻었어요. 요 하나의 값을 얻었잖아요. 이렇게 값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요 값을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는 이제 주파수를 나누고 아까 주파수 코렉션 한 다음에 적용하면 돼요. 하나씩 하는 방법이 첫 번째예요. 이렇게 해도 나와요. 그리고 요게 2차원이잖아요. 2차원 그죠? 이거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2차원으로 코렉션하고 넣어도 돼요. 근데 성능은 2차원으로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예, 하여튼 어쨌거나 결과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 값들을 여기는 샘플링이 많이 됐으니까 웨이트를 줄여버리고 얘는 샘플링이 적게 됐으니까 웨이트를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주파수 도메인인데 주파수에서 이렇게 코렉션을 해주는 거가 이제 필터드예요. 그걸 램프 필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필터를 걸어주고 백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이노그램이 얻어졌어. 이 사이노그램을 2D FFT를 한 다음에 요 필터를 딱 걸어주고 백 프로젝션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해보면 아까 요 결과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된다라는 걸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필터의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필터의 종류. 그래서 이론상으로 어떨까요? 이론상으로는 그 알과 세타 이제 도메인에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보면 로우 프리퀀시가 아주 이제 세분하게 샘플링이 됐기 때문에 얘는 값을 줄이면서 높게 갈수록 리니하게 증가하는 값이거든요. 이걸 램렉 필터라고 하고 이게 가장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걸 수정해 주는 방법이.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파수 이제 변화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학이나 이렇게 자연계는 이러한 엣지를 싫어해요. 변곡점. 이거를 뭐 미분 가능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연계는 1차 미분, 2차 미분 가능한 걸 좋아해. 근데 1차 미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여볼까? 이렇게 되는 걸 하면 사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아티팩트들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로. 그래갖고 요거를 해밍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요런 윈도우를 컨볼루션 해줘요. 저기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요걸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값이에요. 여기 최종 값이에요. 그럼 이건 어때요? 이거는 이 구간에서 되게 리니하지 않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죠. 그죠? 부드럽게 변하죠.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갖고 요게 뭐냐면 요게 주파수 대우라 생각해봐요. 여기가 높죠. 그래갖고 요 특정 주파수를 잘 보겠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해밍 윈도우를 뭘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주파수 대를 결정할 수가 있다고요.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뭐예요? 올 컨트라스트가 이제 사실은 다 이렇게 잘 보이게 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맞아요 실제로는. 그리고 특정 주파수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해밍 윈도우를 쓰는데 만약에 이게 주파수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뭘까요? 스무딩 필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영상을 보면 일반적인 값보다 이렇게 이걸 로우 쪽이거든. 그럼 이렇게 잡고 이건 살짝 이렇게 가 이렇게. 이건 샤프닝 필터예요. 그래갖고 CT에서도 보면 리컨스트럭션 커널 이 해밍 윈도우를 특정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맞춰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로우 프리퀀시들을 잘 보고 싶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잘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윈도우 연맥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요. 이해가 되신 분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각 벤더들마다 이렇게 약간 달라가지고 이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해결하려고 연구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영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패러렐 빔으로 쭉쭉쭉쭉 쌓아가지고 여기 얻은 거를 뭐예요?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하나씩 채워나가는 게 사이노그램이에요. 여기 다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이노그램을 뭘 한다고요? 필터 한다고. 이 2D에서 필터 방법 필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필터 됩니다. 요걸 뭐예요? 백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재밌죠? 이게 보면 사이노그램에서 필터를 해야 돼요. 너무 여기서. 그냥 우리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은 보면 이거를 막 필터를 걸어가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CT 원리가 아니에요. CT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아까 센트럴 슬라이스 시오리엠에 의해서 아까 여기 이 주파수 대역에서 이 사이노그램의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그 주파수 대역에서 필터를 걸었고 이렇게 만든 거를 이제 그러죠.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뭘까요? 다 뭘까요? 빔이 패러렐 빔이에요. 요렇게 얻어야 돼요. 요렇게 들어오고 하면 뭐 요렇게 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점이 요게 첫 번째 세대예요. 실제로 거기서는 이렇게 쐈어요. 예, 이게 물리적인 문제점 한번 볼게요. 여기 어떤 소스가 있어요. 방사 소스가 있으면 소스를 딱 켜면 어떻게 될까요? 방사선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모든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스가. 그러면 특정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막아줘야 돼. 이렇게 빔으로 만들어야죠. 이렇게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디텍션 할 때도 뭐예요? 내가 이제 딱 보는 거죠. 권진선한테 여기 잘 나한테 방향을 잘 막고 있어. 내가 쏜다. 딱 쏘면 제가 딱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도 뭐예요? 받는 거 다른 쪽으로 오는 건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콜리메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만 받게끔 해놔야 돼요. 권진선 나한테 관심. 자, 봤지? 반짝? 그럼 이제 뭐 지나가고 받았을 거예요. 디텍션을. 그럼 요거 하나 채웠어요. 조금 옮겨. 이렇게 옮긴 다음에 또 싸. 그러면 요 두 번째 것도 채워.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에너지의 비효율성이에요. 방사선을 쫙 나가는데 이걸 다 쓰지도 못하고 뭐예요?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막는 데서 엄청나게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실제 쓰는 거 얼마 없죠. 그 받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콜리메이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주변에 흡수되고 실제로 받는 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해결된 게 느려요. 이렇게 해서 느끼는 감소. 느려서. 그래 이렇게 해서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요게 조금 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좀 방사선으로 조금 넓게 받는 거죠. 디텍터도 여러 개 이제 여기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조금 더 효율이 좋아져요. 진짜 효율이 좋은 건 뭐예요? 완전히 이렇게 팬빔으로 받는 거. 이게 혁신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보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쫙 쌓고 받으면 이 단면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지축으로도 그럴 거잖아.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지축으로도. 그래서 이것까지 느린 게 요즘에 말하는 콤빔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거기 모든 데서는 다 콤빔이라고 다 이제 CT에서는 다 콤빔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채널이 보면 여기서 채널이 하나만 쫙쫙 얻어지잖아요. 근데 요게 256개 아니면 512개가 채널이 쫙 있어요.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얻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에 말하는 이제 멀티 채널 CT라고 하기도 하고 MDCT라고 하는 그런 게 다 이렇게 확장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걸 두 개 다는 거죠. 소스를. 실제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요. 어떻게 더 개선이 많이 됐을까요? 더 개선할 수 방법. CT. 네, 더 개선하는 방법.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게 여기 요거는 이제 한번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뭐 천문학과나 이런 데 나오신 분들은 보면 우리가 여러 영상을 얻어 가지고 슈퍼 레졸루션하는 거 있어요. 기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천문을 관측할 때 너무 로우 레졸루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 번 이제 촬영을 하면 이제 고해상도로 만드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하냐면 근데 그게 똑같은 영상을 여러 개 얻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똑같은 인포메이션이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가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가 한 번은 얘가 쏘고 한 번 얘가 쏘는 거예요. 그럼 미묘하게 위치가 달라. 그래서 여기에 이 위상차를 이용해 가지고 레졸루션을 좋게 하는 것들이 특허가 다 걸려 있고 지멘스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소스가 이렇게 사실은 한 바퀴 돌 때 몇 번 터뜨릴까요? 빵빵빵빵 찍어야 되잖아. 팡팡. 아까 360도 방향으로 1도씩 찍을 수도 있잖아.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 한 바퀴 돌 때 1175번 쏴요. 빵빵빵빵빵빵빵. 예, 그러니까 0.5 뭐 정도 0.5도 아니지 한 0. 뭐 이렇게 4, 3 이런 데 막 계속 쏘는 거예요. 쏠 때 이렇게 바깥 쏘는 거지. 지통에서. 예, 그렇게 쏘면 더 좋다는 그런 개선점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두 개를 가깝게 놓기보다 예, 멀리 놓으면 네, 해상도 훨씬 좋아지잖아요. 멀리, 멀리 놓으면 우리가 눈이 이렇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예, 더 멀리까지도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두 개의 거리가 근데 멀게 되면 이퀴 디스턴스가 안 돼요. 이퀴 디스턴스가.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개념이 얘가 트래블하는 거리랑 얘가 트래블하는 거리가 같아야 돼요. 근데 얘가 있으면 어떻게 돼? 두 개가 있으면 디텍터 두 개를 만들어야 돼. 아주 미묘한 차이를 살짝 내면 이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작은 것만 가능해요. 예, 그런 기법은 머리대는 두 개 만들어야 되죠.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또 하나의 기법은 뭐냐면 아까 뭐 뒤에 지금 할 게 많은데 계속 이거 설명하기 내가 재밌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요 에너지를 하이 에너지로 쏘고 이쪽 중간에 가서 로우 에너지로 쏠 수 있죠. 두 개를 이제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소스를 두 개로 넣든지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땠냐면 그렇게 이렇게 한 바퀴 있으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테이블을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은 물체를 회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실제로 마이크로 CT라고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은 사용해 보신 적은 별로 없는데 CT 기계인데 통이 있어요. 통. 그래 고다가 쥐를 넣어요. 그러면 쥐가 통 안에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CT는 근데 사람을 이렇게 막 돌리면 어지럽기도 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지가 돌아. 지가 돌고 이게 테이블이 이렇게 이동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돈을께서 3차원이 되는 게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퀀서 CT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바퀴 돌았지. 그러면 한 단면 연산 얻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동해. 그리고 또 한 바퀴 돌아. 한 단면 얻어지죠. 또 이렇게 해서 또 한 바퀴 돌아. 이게 시퀀서들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도. 근데 이게 문제점이 보면 너무 느리지. 그래서 그냥 막 돌면서 쭉 컨티뉴어스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리컨스트럭션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요렇게만 쏘면 안 돼요. 팬빔 요렇게 쏘면 요거밖에 못 보잖아요. 이렇게 보게끔 아까 멀티 채널이 되면서 스파이럴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결국은 3차원이 실시간으로 거의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거기 이제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 피치라든지 뭐 스피드 같은 거 쓰는데 이런 거는 이제 다음에 세팅할 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이동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게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왜 나타날까요? 이게 이 CT에서는 많이 나타나요. CT에서 텍스처를 보는 거 보면 저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저는 약간 이제 좀 요즘에 우리가 보면 레디오믹스라 그래가지고 영상에서 막 피처를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텍스처 피처를 뽑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CT의 리컨스트럭션 커널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 실제로 그래요. 저기에 보면 이게 왜 생겼을까요? 이 백 프로젝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를 막 쏘는 거야. 레이를 쏘니까 뭐예요? 이런 레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CT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CT 기계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 리컨스트럭션 저기 방법을 이터러티브 리컨이라고 하는 걸 바꾸면 안 생겨요. 그래서 이게 영상이 완전 달라져요. 텍스처 자체가. 그러니까 텍스처가 이거 스트리킹 아티팩트라고 CT에서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CT를 굉장히 확대시켜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윈도우를 막 조정해 보면 이게 항상 나타나요, 저게. 예, 그렇죠. 예, 그래갖고 저게 굉장히 우리가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컨이 문제가 아까 사이노그램에서 응. 필터를 걸으려고 하시고 어. 그런데 필터를 걸어도 어차피 백 프로젝션이 하기 때문에 레이들이 싸는 거예요, 레이들이. 예, 그래서 저런 스플리팅 아티팩트가 생겨요. 특별히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냐면 하이 거기 어테뉴에이션이 있는 거랑 로우 어테뉴에이션이 겹쳐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공기랑 뼈 같은 게 붙어져 있는 경우에 많이 생겨요. 그런 경우 그런 데가 별로 없는데 대장이 그래요, 대장. 대장은 어떠냐면 공기인데 면은 뭐예요? 티슈잖아요. 안에 또 이렇게 뭐 있고 거기 경계면에서 굉장히 저런 아티팩트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아마도 폐암도 그럴 거예요. 폐암도 보면 아까 에어가 차 있는데 폐암도 보면 갑자기 이게 티슈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면에서 저런 아마 CT의 특징적인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런 건 보면 이게 단절이 생기죠. 단절이. 이렇게 단절이 생기는 건 뭐냐면 얘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션 아티팩트들 이렇게 단절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데 이거는 보세요. 여기가 특별히 어떻게 낮을 필요가 있나요? 이 티슈가 브레인 티슈가 거의 일정하거든요. 근데 얘만 어떻게 낮게 나타나죠? 응? 그러면 안 되지. CT가 뭐 이게 달라져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빔 하드닝이라고 하는 거고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링 아티팩트라는 건데 이 링 아티팩트는 대개가 이게 두 개가 링 아티팩트인데 중간에 나타나요. 중간 링처럼 나타나요.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요즘에는 나는 이거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거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방사선은 이거는 그 퀄리티 컨트롤 못한 거예요. CT는 항상 아침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제 세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우스필드를 맞추고 뭐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 안 된 경우에 이렇게 생겨요. 링이. 그래 이게 딱 뜨고 나면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 요거는 뭐냐면 이게 어느 걸지도 모르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뭐예요? 인텐시티가 원래 있는데 작아진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응? 뭐 낮은데 높게 나온 또 있고 여기는 아예 너무 낮게 나고 여기 너무 높게 나고 막 이렇죠. 이게 왜 이렇게 생기냐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것 때문에 생기는데 저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쟤는 여기 디텍터 판을 우리가 봐요. 보고 있으면 뭐예요? 디텍션이 돼. 뭔가가 시그널이 왔어. 근데 얘는 뭐냐면 메탈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됐어. 얘는 빵이야. 그럼 뭘로 채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츄레이션 되잖아요. 예, 그냥 뭘로 채워야 될지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메탈 아티팩트라고 하기도 하고 저런 걸 이제 빔 하드닝이라고 해요. 근데 메탈 아티팩트 생기면 뭐예요? 그 주변으로 빔 하드닝이 그냥 생겨요.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예. 그래갖고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드웨어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이런 것도 이제 딥러닝을 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있고 그의 연구 그룹이 저에게 협력하고 있는 가시대 이종철 교수님이세요. 이거 그 학생들 대부분 이걸 하고 있어요. 메탈 아티팩트라든지 덴탈 뭐 이렇게 이런 데서. 그리고 빔 하드닝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빔 하드닝은 여기 아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두 개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쏜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제 레이를 쐈어요. 쭉 쏴가지고 통과해서 여기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올 때 이 뼈라는 데에 아까 어테뉴에이션이 크다는 말은 뭐예요? 많은 입자가 광자가 흡수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흡수되는 거 많이 쫙. 근데 많이 흡수될 때 어떠냐면 일반적인 경향이 뭐냐면 로우 프리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은 에너지에 거기 광자들이 많이 흡수가 돼요. 원래 가던 건 이거였는데 확 흡수가 되니까 뭐 이쪽이 확 빠진 거예요. 다 흡수되고 여기는 좀 많이 남은 거예요. 맞죠? 이해가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어떤 빔이 있는데 이 빔이 좀 에너지 대역이 높은 대로 우리가 높은 데로 가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입자자성에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드해졌다 그래요. 이 빔이 하드해졌다 그래요. 이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되면서 이렇게 빔이 하드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하드해진 거는 뭐예요? 이 하드해진 빔이 가니까 뭐예요? 이 어테뉴에이션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어테뉴에이션보다 뭐예요? 얘는 흡수가 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테뉴에이션 값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송은쌤 이해되죠? 두 번째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자꾸 들으면 이해가 된다는. 자꾸 들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진리를.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 보면 요거 딱 보면 빔 하더니 그리고 이런 게 여러 개 생겨요. 특히 이제 그 어테뉴에이션이 큰 물질에 낮은 게 섞여 있을 때 항상 이게 생겨요. 그럼 아까 전에 거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거기 담았어요. 거기 담았는데 비닐봉지 같은 데 놔담고 이게 하드한 금속에다 닮았어. 그러면 정량 평가가 전혀 안 돼요. 왜냐면 그 값들이 저기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한 수증기 그 농도하는 거. 여기에 CT가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어디에 쓰이는지를 한번 쭉 보고 이제 끝낼게요. 여기에 보면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왜 이제 안 고쳤지? 이게 심장은 빨리 뛰잖아요. 빨리 떠가지고 심장의 엔지오그래피를 찍는데 여기 심장 혈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CT밖에 못 찍어요. 혈관을 보는 거는 심근은 뭐 MR도 볼 수 있는데 혈관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건 CT밖에 안 돼. 현재까지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좁아져 있죠. 느낌으로.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CT도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심장 박동이 빠르죠. 1초에 뭐 한 60번 정도 가잖아요. 심장 박동이 뛰는데 1분에 60초 맞죠? 60번. 맞아. 내가 하나 들으면 되지.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갖고 이렇게 돌잖아요. 도는데 이게 커버리지가 이게 다 안 돼요. 현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카디악은 보면 그 EKG 시그널이라고 심장이 언제 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뛰는 걸 해가지고 이제 거기 번쩍 뛰죠. 번쩍 뛰고 뛴 다음에 늘어났다가 살짝 이제 줄어들었다가 탁 뛰거든요. 그래서 요게 살짝 한 70% 정도 이제 다이스트로가 한 70% 정도를 좋게 생각을 해요. 거기가 유지되게 그때 요만큼 찍고 거기 요만큼 찍고 그만큼 찍고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게이티드 하면 심장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금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게이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게이티드 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저런 기기에 모션 아티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근데 심장은 찍어야 되니까 보통은 이렇게 그 카디악 게이팅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심장이 뛰는 속도가 틀리잖아요. 네. 그거에 맞춰서 게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걸고 합니다. 네, EKG 걸고 합니다. 소아들은 더 찍기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건 잘 컨트롤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정말 그 신부전이 있거나 그런 다음은 좀 작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큰 병원 같으면 그런 프로토콜들을 굉장히 잘 정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제 도시바이한테 집중하는 전략인데요. 이 사이즈를 커버리지를 크게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찍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게이팅을 해서 이렇게 찍는데 그걸 한 번에 그냥 한번 게이팅을 해서 찍게끔 하는 것들이 도시바이 특화돼서 나오고 있는데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런 이제 CT에서 이렇게 쫙 찍죠. 이렇게 쫙 정리해놓고 이렇게 찍는 것들 이 MR이 더 잘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찍기도 하고 혈관 같은 거 볼 때 그리고 엔도스코피 같은 거 많이 해요.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거를 보면 이렇게 좁아져 있죠, 그죠? 실제로 이렇게 가상 내시경 통해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게 보는 것들이 CT가 레졸루션이 좁아가지고 저게 가능하다 그래요. 제가 지금 이게 돌아가 있어서 아마 녹화가 잘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이게 CT도 이제 CT는 엔도스코피라고 하지 않고 CT 콜로노스코피라고 하는데 콜로노스코피 같은 것도 이 대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게 보통 대장 내시경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직까지도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하지는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래는 대장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근데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시경 장치가 이렇게 굽을 수가 없어요. 못 굽어요. 이렇게 굽는 게 없어요. 그럼 힘을 못 받아요. 이렇게 막 굽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밀면 밀릴까 그냥 꼬여 보이지 안에서.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직선을 만들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직선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은 괜찮은데 우리가 어떤 특정 사람들은 저렇게 꼬인 데가 많을 거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그러면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원치 않게 이렇게 전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아주 드물게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갑자기 출혈 이제 발생해가지고 응급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한 번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뭐 이렇게 장천공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약간 아주 부작용이 있긴 한데 요즘엔 또 내시경이 발달하고 있어서 덜하긴 하는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CT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부풀어 가지고 CT를 찍으면 안에 넣는 게 아니고 찍으면 안에 생긴 용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하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대장 내시경 하죠, 그죠? 워낙 또 잘하고 이래서. 그리고 이제 또 CT의 폴리 트라우마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트라우마가 보통 보면 특히 외상 환자들이 이제 그 대부분인데 이제 자동차 같은 사고가 났거나 뭐 아니 이렇게 되면 이게 정신이 없잖아요. 왔는데 그냥 응급실 실려왔는데 뭐 피가 막 나고 뭐 어디가 부러졌고 뭐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CT를 찍으면 최고예요. MR은 많이 물어봐야 돼요. MR을 찍어도 되는지 안 찍어도 되는지가 이제 굉장히 달라요. 뭐 페이스메이커 있으면 안 되고 뭐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서 CT를 그냥 찍을 수 있거든요. 찍어보면 이렇게 여기 헤모리지가 발생한 영역이라든지 부러진 데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거죠. 그래갖고 트라우마 응급 상태에서는 CT가 거의 최고예요. CT 찍으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도 응급실에서는 전신 CT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예측을 해보자 하는 게 나온 이유가 바로 CT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에큐 스트로크도 보면 우리 아산병원은 거기 MR을 많이 찍거든요. 스트로크 환자에서. 왜냐하면 MR을 찍어야지 이렇게 브레인 티슈에 대한 로컬라이제이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CT는 찍으면 어떻게 돼요? 브레인은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뭐 어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터진 데는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또 그 좋은 게 뭐냐면 CT 조영제를 넣고 나면 해정도가 이렇게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다이나믹 분석을 하면 어디가 지금 실제로 뇌경색이 발생했는 부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있었을 때는 몇 년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스트로크 환자에 대해서 CT 그 조영 영상이 표준 프로토콜이었어요. 요즘엔 이제 MR도 거의 다 똑똑하게 쓰긴 하는데 근데 이게 문제점이 도우지 이슈가 있어요. 이거를 타임에 따라서 조영제를 주도하고 여기 찍고 CT 찍고 여기 찍고 CT 찍고 이렇게 찍어야 돼. 굉장히 도우지가 많겠죠. 그래갖고 저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로도즈 CT 같은 게 잘 이렇게 프로토콜 짜여지면 저걸 다이나믹하게 찍고도 이제 CT 찍는 것처럼 한 6마이크로 시버 정도 나온다. 6밀리 시버 정도 나온다. 그러면 사실 CT도 앞으로 또 이렇게 스트로크의 표준 프로토콜 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정리해 보면 이 CT는 이제 그 패러렐 빔이 들어오는 걸 이제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얻어가지고 그걸로 사이노그램을 구성하고 그걸 이제 필터드 백 프로젝션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부에 있는 이제 그 영상을 얻는 것 기술인데 그게 발전되는 방식으로 보면 그 슬라이드 한 장만 얻지 않고 여러 장을 얻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고 3차원 영상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세이프티 이슈 때문에 로도우즈로 가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스펙트럴 CT라고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거기 필립스에서 계속 연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그 지금 어떻죠? 엑스레이를 발생시키면 이렇게 브로드한 스펙트럼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기 그 멀티 그 듀얼 에너지 CT를 찍더라도 보면 엄밀하게 듀얼 에너지가 아니에요. 듀얼 에너지 CT 지금 하고 우리 예전에 연구 많이 했었는데 80K 캡으로 80kb로 걸고 140kV 볼티지로 걸고 어디면 되면 두 개 다 중첩이 돼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해서는 듀얼 에너지가 아니에요. 서로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스펙트럴 CT는 뭐냐면 얘가 포톤을 보는 거예요. 딱 들어온 게 얘는 하이야. 이제 사실 스트레스를 자르는 거죠. 얘는 하이, 얘는 로우를 나눠주면 뭐예요? 실제로 진짜 트루 듀얼 에너지 CT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티슈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MR 이제 이 가능한 이제 티슈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